우리가 흔히 쓰는 배달 플랫폼인데요. 근데 되게 복잡해요, 사실. 예. 그냥 우리는 뭐 요기요 내지 뭐 배민 이거 앱 해가지고 뭐 고르고 예, 누르고 결제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플랫폼이 두 개가 개입됩니다. 하나는 주문 중개 앱이죠. 음식점하고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앱이 있어요. 예. 이게 배달까지 하진 않습니다. 배달 중개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음식점이 두 개의 앱을 쓰죠. 하나는 어쨌건 그 배민, 뭐 요기요 등등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그 음식점을 연결시키는 그런 앱이 있고, 그리고 그 음식 주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배달을 해야 되니까 배달 대행 앱이 배달 대행 업체 또는 직접 라이더하고 연결시켜서 예, 저 배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저게 이제 요즘은 통합되는 그 추세인데 한국은 어쨌든 그 복잡한 저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쿠팡이츠 같으면 저게 많이 통일돼 있죠. 이를테면 어떤 음식점을 선택했다. 쿠팡이츠 앱을 통해서. 예, 그러면 쿠팡이츠 앱을 통한 배달은 반드시 쿠팡이츠 이쪽 파트너들이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근데 배민 뭐 안 그렇죠. 배민 요즘데 배민 앱을 열면 배민원이라고 하는 게 배민원인가요? 배달원인가요? 하여튼 배민원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이게 이제 직접 배달하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민원을 통해서 그 선택을 하면 그쪽 배민이 직접 그 배달하는 서비스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주문대행, 배달대행 음식 배달 서비스고, 카카오, 대리도 있고 뭐 그 택시도 있고요. 타다, 타다 최근에 다시 이제 대리운전 등등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티, 그 우버하고 SKT가 이제 최강자가 손을 잡고 저 세 군데가 이제 그 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름잡게 될 텐데요. 그리고 돌봄, 가사, 미세 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취업자 중에 플랫폼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의 유럽 나라가 평균이 11.9%, 상당히 많이 늘었죠. 예. 저 스페인 같은데 15%. 예.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그 데이터가 없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노동부하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를 해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여기 이제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예,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 구분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그냥 일자리나 이 뭔가 매개만 하는 앱이 그 플랫폼이 있어요. 예, 연결만 시켜주는. 그게 있는 반면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보는 배달, 뭐 저기 아까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들이 일의 배정 혹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간섭을 합니다. 개입을 하고. 예, 이게 이제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인데 뭐 그걸 다 합하면 한국에 이제 드디어 181만 명, 취업자의 7.6%인데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우리가 흔히 접하는 노동자들입니다. 그 경우가 22.3만 명. 그러니까 배달, 대리운전, 저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를 하는 노동자들 숫자가 거의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 개념을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컬리, 쿠팡 2020년 3월 현재 정부 고용형태 공시제 홈페이지에 본인들이 등록한 숫자입니다. 소속 근로자 수라고 해서 컬리는 지금 저게 작년 3월인데요. 올해 3월이면 2배 가까이 늘어요. 쿠팡도 마찬가지. 쿠팡 주식회사가 있고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위안회사가 있는데 각각 하나는 도소매업, 하나는 운수미 창고업이죠. 결국 둘 다 물류를 하고 있는데 규모 보세요. 예, 쿠팡은 둘 합해서 24,000명이에요. 저게 올해 3월 현재로 해서 6월 30일이면 공개가 되거든요. 숫자 거의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이제 쿠팡은 한국에서 직접 고용 노동자 숫자가 가장 많은 회사가 어디냐면 현대차입니다. 2위가 이제 쿠팡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저 숫자의 대부분 직접 고용 근로자 수의
대부분이 일용직 계약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마켓 컬리를 한번 고발하고 저쪽 고용 형태를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몰랐던 게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잘 작동을 안 해요. 예. 특히 어떻게 작동을 안 하냐면 컬리에 약 1000명, 그러니까 일용직 그 숫자 요즘 하루에 투입되는 일용직 숫자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정규직도 있습니다. 정규직이 한 뭐 2, 300까지는 2, 300 정도 되나요? 2, 300 정도 되면 당연히 취업 규칙을 신고했겠죠. 예. 취업 규칙을 받아봤는데 일용직을 위한 취업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정규직을 위한 취업 규칙입니다. 아니 다 일하는 사람은 다 일용직인데 그 취업 규칙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당은 최소한 얼마 이상 해야 되고 일당 지급은 언제까지 한다. 혹은 뭐 한 달 이상 계속 일했으면 월차를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고 1년 넘게 일했으면 그러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발생을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정규직만을 위한 취업 규칙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일용직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없어요. 이것도 이제 뭔가 고소고발을 해볼까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불법이라고 판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어쨌건 취업 규칙이 있지 않냐. 일용직만을 위한 취업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 하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노사협의회는 있겠죠. 정규직 중심으로. 근데 아니 대다수 일하는 사람은 일용직인데 일용직을 대변한 노사협의회 위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노동조합이 있으면 뭐 되겠지만 노동조합이 현재 없으니까 마켓컬리에는. 예.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근데 일용직을 위한 근로자위원을 뽑지 않았다고 해서 불법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주 옛날에 사내하청이 처음 시작됐을 때 소수 정규직만 두고 나머지는 사내하청으로 꽉 채우면 그러면 이게 구조조정 아니냐라고 했던.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뒤에 사내하청에 불법 파견 논란이 생기고 노동조합도 생기고 하면서 이 꿈이 이제 좌절되는데 그 꿈을 이제 일용직을 통해서 바뀌는 소수 정규직만 관리직으로 두고 나머지 압도적 다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넣으면 노동조합 만날 필요도 없어. 근기법 위반해도 위반했다고 따지는 놈도 없어. 뭐 골치 아픈 노조 안 만나도 돼. 등등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생기고 집단 감염의 과로사가 발생하는 일이 생기고 있죠. 최근에 이제 김슬아 대표 그 인터뷰나 뭐 이런 언론 보면 그러니까 저런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그 근로기준법 40조 그를 잘 보면 이걸 봤는지 혹은 근기법을 잘 아는 변호사 노무사가 없는 건지 자기들 뭐 저런 비슷한 걸 작성은 한 적은 있다는 거죠. 작성했지만 뭐 그 업체에 뿌린 적은 없다. 통신한 적이 없다. 근데 근로기준법 40조는 저게 작성만 해도 위반이거든요. 통신 여부를 불문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들 저걸 업체들이랑 통신했다는 사실도 다 그 대략 근거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컬리에 이걸 인력을 소개해주는 업체와 쿠팡의 인력을 소개해주는 업체가 많이 겹쳐요. 겹치면 당연히 그 명단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컬리에서 블랙이라고 찍은 사람이면 쿠팡에도 소개 안 했을 가능성이 크고 일용직을 직접 모으는 게 아니라 모아주는 업체가 채용 대행 업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은 직접 컬리가 하지만 모아주는 인력을 모아서 소개해주는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개가 낱낱이 쿠팡에도 인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자, 노동의 권리 위해서만 희생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혁신. 저게 이제 저희가 확보한 컬리 블랙 공유하는 방입니다. 중요한 방이니 카톡방 설정 표시해 두세요. 저희가 입수한 카톡방 얘기인데 저러고서도 지금 공유를 안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황당하긴 한데 저 증거를 이제 다 노동청에 제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타다 작년 4월에 철수했죠. 근데 그때 해고된 드라이버 숫자가 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이제 상상 이상의 고용을 실제로 일자리를 플랫폼이 쫙 흡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모회사가 2020년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요.
그 엊그제 지금 쿠팡 저기 화재가 나가지고 안타깝게 우리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시고 했는데 전화기를 못 들고 가게 합니다. 일할 때 전화기 다 뺏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심장이 안 좋다거나 뭐 갑자기 이제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 위치가 추적이 되지도 않고 그럼 일할 때 뭐 불편해가지고 휴대폰을 못 들고 가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런 이유가 없어요. 이 열악한 근로 환경을 찍지 못하게 할 용도 외에는 사실은 찾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저게 이제 누구한테 다 물어봐도 도대체 뭐가 혁신이야? 배달의 민족이 사용하는 앱? 저 앱은 파이썬 조금 다를 줄 아는 그 프로그래머면 다 웬만하면 짤 줄 아는 그런 앱입니다.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 저 노동법이 적용 안 되도록 혹은 노동조합을 피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는 방법을 잘 아는 이게 이제 중요한 혁신인데요. 자, 아까 뭘 중개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개하는 걸로 따지면 여기가 갑이죠. 이거 옛날 것 들고 온 거 아닙니다. 요즘도 벼룩시장 쳐보세요. 나와요. 인터넷으로 웹으로 다 서비스합니다. 벼룩시장이 모든 걸 다 중개하고 있어요. 벼룩시장이 진화한 거죠. 일자리 매칭 혁신이 아니고 저걸 디지털로 바꾼 겁니다. 이제 무까지 안 뿌리잖아요. 이제 벼룩시장 등등 저게 이제 중부 벼룩시장이 지역별로 다 있거든요. 울산, 뭐 부산, 뭐 이런 데도 여전히 그 일자리 매칭을 하고 있는데 요 수많은 방식의 앱으로 진화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멀쩡한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앞서 얘기한 자동차 조립 업무를 플랫폼 노동으로 프리랜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양반이 이제 타이어 조립하는데 끝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딱 올립니다. 작업자들 개개인을 다 저런 걸 만들어요. 카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 사람 타이어 조립의 달인 그래서 뭐 경력이 어떻고 조립해본 차종이 어떤 게 있고 특기가 뭐고 불량률이 몇 프로고 뭐 이런 게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고 고객 평점 이런 것도 두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다 데이터화합니다. 디지털로 바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결정돼요. 여기까지는 뭐 큰 혁신도 없고 큰 변화는 없는데 여기서부터가 가장 결정적인데 차량 구매한 고객들한테 조립 품질 등에 대한 평점을 받아서 인사고과나 임금 등의 반영 저기서부터 둔갑이 됩니다. 평점을 받아가지고 나는 저 양반이 조립한 타이어가 달린 차를 사고 싶어 라고 하는 고객들한테 이제 계속 그런 구매 그거에 따라 평점이 또 달라지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걸 종합한 뒤에 이 사람한테 달인 또는 전사 뭐 등급별로 이름을 달리게 붙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 스킬만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실제로 떼돈을 주기도 하죠. 몇 명에게는. 그렇게 홍보하면서 개별 계약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면 저분은 노동자가 아니라 그날부터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됩니다. 간단해요. 어떤 업무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동차 공장에서 안 벌어지느냐? 자동차 공장에 민주노조가 있으니까. 민주노조 저 용인을 하지 않죠. 저런 방식의 변화를. 그러니까 당연히 노조가 없거나 아니면 노조가 조직되기 전에 굉장히 새로운 산업들, 이런 산업들에서 플랫폼이 성행하고 거기서 노동의 권리를 제일 먼저 뺏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양상이죠.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당분간 벌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저렇게 되면 뭐가 또 플랫폼 자본에게 무슨 이점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완성치 않은 컨베이어 벨트를 대여했다. 혹은 컨베이어 벨트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선전할 테고 또 하나는 제조물 하자 책임. 저 회사 나는 컨베이어 벨트를 빌려줬을 뿐이야. 저 사람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뿐이야 라고 하면 그 하자 책임에서 또 벗어나게 되죠. 자, 이게
이를테면 타다 같은 게 택시하고 경쟁할 때 물론 이제 한국의 택시 서비스가 워낙 불유쾌하게 만들고 예, 고령화되어 있고 이래서 이제 고객 불만들이 굉장히 넓은 영역이라서 타다가 이제 들어올 이제 건덕지가 되긴 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타다는 이걸 안 해요. 부담 안 해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적립금 저거 안 해도 돼요. 왜? 도급이니까. 프리랜서니까. 타다 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니까. 인당 연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420만 원을 부담 안 해요. 아까 1만 명을 한꺼번에 잘랐다 그랬잖아요. 연간 420억을 세이브한 거예요. 타다는. 택시 회사는 저걸 다 부담합니다. 어쨌건. 예. 택시 회사가 좋은 회사건 나쁜 회사건 간에 이걸 부담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타다랑. 이게 경쟁이 되나요? 예. 타다는 무슨 앱을 제대로 잘 설계한 게 아니라 이걸 안 해도 되는, 이걸 면제받을 수 있는 이게 혁신이었던 거죠. 예.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제만이 아닙니다. 노조 만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사관계 뒷감당을 하지 않아도 되죠. 노무 비용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노동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죠. 반대로 노동안전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저 플랫폼 기업은 역시 하지 않아도 될 친절을 베푼다라는 미담으로 바뀌어져요. 다른 기업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되고 법적 의무가 되고 그리고 혁신팔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규제 적용을 면탈받기도 하고 자, 저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꿔놓을 거다. 20세기에도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골목마다 편의점이 생겼을 때 편의점이 생기면 이거 바코드 찍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혁신이라고 그랬죠. 포스 시스템이라고. 예,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본사로 다 전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별로 어떤 상품이 많이 팔리는지 혹은 시간대별로 밤 시간대, 낮 시간대, 아침 시간대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지 수요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어느 지역 어느 편의점에 어느 만큼의 물건을 갖다 주면 대략 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잘 팔더라. 그래서 저게 막 거의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처럼 했었는데 문제는 백화점들이 이제 수를 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 뭡니까 대형마트, SSM 할인점들이 들어오면서 저 데이터가 왜곡돼요. 기존의 데이터가 확확 바뀝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옆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 저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이 누구냐? 구멍가게, 슈퍼마켓 주인분들이 다 밀려나죠. 물론 일부는 편의점 사장으로 창업으로 이제 변신하기도 하지만 뭐 벌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악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됐죠. 그리고 뭐 말이 사장님이지 이게 사장님인가요? 그냥 체인점 매니저 수준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이 플랫폼으로 해서 뭔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바뀌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변화들은 있었고 그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왔던 거, 경험했던 거 그것 중에 옳지 않았던 것, 옳았던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다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기사는 멀쩡한 노동자인데 그리고 노동자 설립필증 이 나왔어야 됐는데 저 노조 설립필증 받기까지 한 1000일 걸렸습니다. 대리운전 노조가 2008년에 처음에 2010 몇 년에 그 대구 지역 대리운전 노조로 시작을 했는데 그걸 전국화할 때 저 노조 그 설립 신고를 다시 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안 받아준 거죠. 그로부터 다시 받기까지 1000일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노동자성을 입증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합니다. 교섭을 요구했더니 그 전까지 요구했을 때 카카오 모빌리티 그 얘기는 뭐였냐면 너희는 노조 설립 필증도 없잖아. 너희는 노동자가 아니야. 라는 거였는데 설립 필증을 받았어요. 받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 노동자가 됐어? 축하해. 그런데 어쩌지? 우리가 사용자가 아니야. 라고 논리가 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전 세계 모든 플랫폼 자본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다. 고객하고 대리기사를 연결시킬 뿐이지
우리가 무슨 사용자냐. 예. 이거 직업 알선, 직업 소개소일 뿐이다 우리는. 이게 논리인데요. 근데 아까 광의의 플랫폼, 협의의 플랫폼 말씀드렸죠. 실제로 중개만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그 어떤 플랫폼들 많이 쓰실까요? 그 뭐죠? 수문고수 같은 플랫폼? 뭐 그럼 요즘 그걸로 과외 또 매칭하죠. 예. 각종 뭐 그 이를테면 내가 집을 여기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혹은 가게를 옮길 때 인테리어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 하는 개인 연결을 다 그런 걸로 해요. 가격 흥정 어떻게 해요? 그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죠. 나하고 그 양반하고 직접 해요. 예. 혹은 뭐죠? 다방인가 뭐 하여튼 방 소개받는 것도 흥정 다 직접 해요. 예.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진짜 연결만 해줄 뿐이에요. 이 경우는 사용자 노사관계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경우는 사실상 노사관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 대리기사는 몇 개의 플랫폼, 그 플랫폼을만 이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해서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고, 예. 마찬가지 배달의 민족이나 그 쿠팡이츠, 물론 배민, 쿠팡, 요기요 세 개를 다 앱을 사용해서 배달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앱만을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우버 기사들 같은 경우에 우버 그 앱만을 통해서 일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저 가격을 내가 흥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앱이 다 정해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 콜을 몇 번 받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되죠. 그 징계까지 해요. 그러면 당연히 노사관계가 성립함으로 해서 아까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자로 보는 게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중개만 할 뿐이야라는 핑계로 계속 노사관계 성립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본권이 박탈되는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쿠팡이 지금 뭐 유니콘도 아니고 저 뭐죠? 데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예. 어마어마한 그 주식으로 미국에 상장하면서 이윤을 남겼는데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죠 참 쿠팡은. 컬리도 아직까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버도 마찬가지. 아마 저런 플랫폼 기업 중에 이윤을 남기고 있는 기업 아마존 유일할 겁니다. 예. 아마존 빼고는 웬만하면 다 적자인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하면 난리가 나죠. 예. 왜 난리가 날까요? 예. 독점을 향해서 가니까. 그리고 저 기업이 독점할 거라고 확신하니까. 지금은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돈을 메꿔줘서 제가 더 열심히 독점을 향해서 가고 나면 끝내는 독점에 성공해서 가격을 확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윤을 뽑아내서 나에게 배당으로 돌려줄 것이다를 확신하니까. 예. 적자가 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아니라 저 회사가 독점을 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거의 모든 회사들이 우버가 상장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고 돈이 몰리는 중요한 이유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경우에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예요. 독점으로 향해 가는 거. 독점으로 가야만 이윤이 남습니다. 우버가 처음에는 그 뉴욕시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그리고 높은 요금 이거에 어필하면서 조금씩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다가 완전히 먹어버렸죠. 뉴욕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요금이 올라가고 이 우버 기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버는 돈을 남기는데 뉴욕 시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옛날 택시가 나았다라고 하는 그 독점이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쿠팡이 한국 시장 다 잡아먹을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조만간 마켓컬리도 지금 뉴욕 증시로 갈지 어디로 갈지 요것만 지금 남았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금 아마 내년에 미국 증시로 간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저기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참 이 전통적인 방법인데 노동조합 만들어서 대응하죠. 저희가 딜리버루 영국의 이제 1위 배달업체 딜리버루 파업
하는 모습이고, 여기는 올해 초인가요? 그 아마존 배서머 그 물류 창고 노동조합 조직하자고 캠페인했던, 물론 뭐 투표에서 져가지고 뭐 노동조합 설립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여하튼 어마어마한 캠페인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이탈리아의 저스트 이트라고 하는 그 배달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요 한 2달 전으로 기억되는데 배달원 4,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으로 만든 게 아니고 혹은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요. 노조 만들어서 단체 협약을 한 거예요. 파업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내용, 배달원 안전을 위해서 1시간 최대 배달 건수를 4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자, 지금 도로 위에 무법자, 인도 위에 막 오토바이 올라오면, 인도 위에 올라오는 오토바이는 전부 다 음식 배달 오토바이 아니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최대한 콜을 많이 해야 내가 수입이 나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정반, 이거 노조가 요구한 거예요. 1시간에 4건 이상 배달 못하도록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한도 내에서 배달료를 올려서 내 생활임금을 받는 방식으로 그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사고 난다. 예, 라고 하는 이걸 단체 협약으로 그 관철합니다. 호주에서도 매닐로그 킥이라는 그 배달 플랫폼이 다 그 배달원을 프리랜서 비슷하게 취급하다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지금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우버 플랫폼, 우버가 이제 그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실제로 그래서 우버가 이제는 기사를 노동자로 취급을 합니다. 예. 한국에서도 지금 이제 플랫폼 종사자법 내놓은 상태인데, 산업전환 이게 아마 내년 대선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민주노조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저임금, 뭐 미국이 지금 최근에 15달러로 그 현재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고요. 15달러로 올라가면 2배 이상 올라가는 게 되는데, 문제는 7.25달러 연방 최저임금이었던 게 한 10몇 년 동안 안 오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15달러로 올리자라고 공약을 내걸어서 당선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15달러를. 그래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연방 그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 한국의 경우에 조달청이 다 이 업체들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계약을 한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다 15달러로 올려버렸어요. 이건 행정명령으로 가능하거든요. 자,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국회 차례야. 국회가 15달러로 올려줘. 이걸 통해서 뭔가 최저임금의 이 변화를 줘야만, 코로나19로 뭐 기업들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지금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그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에서 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저게 이제 한 2달 전쯤에 저것도 트위터에 직접 올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메리트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최저임금이 적용 안 되는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화물트럭 기사, 레미콘 기사, 뭐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배달 라이더,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제도 자체에 적용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노동자들이 움직여가지고 직접 그 산업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제 보도를 접해보신 분 계실 텐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대차 뭐 공장에 서고 그랬거든요. 왜 파업을 했느냐? 3년 전에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몰제로 일단 일종의 이제 시범실시인데 3년 동안 해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해서 괜찮으면 이제 법제도로 만들고 하겠다는 건데, 일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끝이에요. 그러니 끝나기 전에 제도로 만들자. 이게 화물운송 부문의 최저임금입니다. 어떻게 최저임금을 잡아놨느냐? 의왕에서 뭐 부산 신안까지 간다. 그러면 톨게이트를 어떤 그 톨게이트를 거치고 도로비가 얼마 나오고 이게 다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톤
그 트럭이고 여기에 몇 톤의 무게를 실었을 때 얼마 최소한 얼마 이상은 돈을 줘야 된다 운임료를 요걸 정해놓은 거예요. 요걸. 예. 자, 근데 의왕에서 부산만 가나요? 예, 수많은 코스가 있죠. 예. 화물 운송 최저 그 안전 운임제 고시거든요. 정부 고시인데 안전 운임제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 1,300 몇십 가지의 안전 운임 종류의 그 안전 운임이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의왕에서 부산 가는 거, 의왕에서 아산 가는 거, 의왕에서 평택 가는 거, 뭐 이게 그리고 각 톤수별로, 예, 차량별로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의 운임은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그걸 계산하는 로직이에요. 화물 운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비가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운행했으면 차량 수리비에는 얼마가 깨지고 뭐가 얼마 깨지고 이게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화주들이 거의 사보타지에 준하는 예, 나 이러면 사업 안 해. 뭐 이제 이런 자본 파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제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어제 일단 경고 파업이 시작됐고 아마 정부하고 화주들하고 화주 단체들하고 교섭을 더 해서 만에 하나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제 그 다시 한번 투쟁이 그 전개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안전 운임제를 똑같은 모델로 배달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쉽습니다. 아니 화물차에 무슨 뭐 그 플랫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건 훨씬 쉽거든요. 플랫폼이 있어. 플랫폼 특성상 모든 게 기록됩니다. 자, 제가 오늘 배달 노동자예요. 오토바이 타고 오늘 7건의 배달을 수행했습니다. 7건의 배달당 하나의 배달 제가 무슨 콜이 와서 콜을 잡았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픽업을 했습니다. 음식을. 그래서 고객 집에까지 갔습니다. 이 시간이 다 기록되죠. 그리고 몇 킬로를 이동했는지도 다 기록돼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배달료를 얼마를 받았고 음식값을 얼마 받았는지 이것도 다 카드 계산이니까 디지털로 다 기록됩니다.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 배달 라이더가 한 달에 그러니까 배달료를 이 정도 책정했을 때 한 달에 저 사람이 얼마를 벌더라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빅데이터로 다 나와요. 예. 훨씬 쉬워요. 화물운송에 1,300 몇십 가지 안전운임제도 정하는데 그러면 적정한 배달료가 어느 정도이다라고 하는 거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내가 탄 내가 움직인 데이터잖아요. 그럼 최소한 내 거는 줘야 되잖아요. 빅데이터까지는 몰라도 안 줘요. 예, 없어요. 자, 이게 딜리버루라고 하는 곳에서 파업하면서 그 앱을 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프로그래머들 통해 가지고 앱을 만들어서 내가 언제 로그인을 했고 언제 로그아웃을 했는데 그래서 그 시간 그리고 그 동안 몇 건의 배달을 수행했고 총 얼마를 수익으로 받았다. 이게 요걸 기록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 시작. 그러니까 노조가 직접 하는 거죠. 예. 최근에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이 뭐 했습니까? 그 플랫폼 검증을 한번 했죠. 예. 실제로 몇 시간 동안 지금 타본 겁니다. 예. 타서 이걸 다 해본 거예요. 그걸 그 실제 그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첫 번째 날은 앱이 시킨 대로, 예. 그 두 번째 날은 뭐 앱 거고 내 마음대로, 세 번째 날은 뭡니까 그 교통법규를 다 지키면서, 예. 두 번째 날 완전히 족쇄를 벗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앱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더 잘 되더라, 라고 하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뭡니까 음식을 픽업해서 배달할 때까지 요거를 보통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 특히 배달의 민족 쪽은. 예. 근데 여기에 큰 궁궐이 있거나 뭐 산이 하나 있거나 무시해요. 그냥 직선 거리. 예. 이걸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시간도 책정해요. 그러니 직선이면 8분이면 가면 되는데 이 산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야 돼. 예. 10몇 분이 걸리는데. 근데 앱에는 8분이라고 기록돼 있고 그리고 아니 이제 고객 입장에서 이게 눈에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돌아서 오는지 시간이 8분이라고 했는데 왜 10몇 분이 걸리는지. 그 욕은 라이더들이 다 먹는 거죠. 앱이 먹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 공개를 해라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 관련한 쟁점에서 거의 예외 없습니다. 딱 저 세 가지 순서대로 그 쟁점이 형성돼요. 첫 번째, 난 노동자인데 왜 노동자로 인정을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문제. 두 번째, 그래 노동자라고 해자. 그런데 네 노동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저 문제. 영국 우버 판결할 때 우버가 끝까지 어필한 게 저겁니다. 아니 고객을 태우고 움직이는 시간은 내가 노동 시간으로 충분히 인정하겠는데, 고객 그 내려주고 나서 새로운 고객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시간, 이건 노동 시간 아니잖아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 영국 대법원은 아니다, 그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아니 뭐 영국 대법원이 왜 그랬을까요? 예. 자, 이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우버 논리를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편의점에서 일해요, 제가. 그런데 뭐 손님이 없어가지고 잠시 SNS를 했어요. 이 시간 노동 시간으로 치나요, 안 치나요? 예. 예. 이러면 안 쳐야 돼요. 예. 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가야 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노동 시간에서 빼나요? 예. 마트에서 캐시어들 손님이 잠깐 없는 시간이라 앉아서 쉬었어요. 이거 까나요? 시간? 예. 우버 주장을 따르면 이거 다 까야 돼요. 예. 사실 그러니까 뭐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앱만 켜놓고 손님 안 받고 가만히만 있어도 최저임금 다 받아가라는 얘기냐라고 하는데, 강제로 배정하잖아요. 콜을 주면 우버가 어차피 배정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배정을 안 받으면 불이익을 줘요. 그런 로직,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이건 노동시간으로 봐야 된다. 노동시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좋아, 이거 까. 예. 빅데이터 까고 알고리즘 공개해라 라고 하는 이게 쭉 이어지는 연결입니다. 즉 결국은 핵심이 저거 노동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 저 분쟁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사실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건데요. 예를 들면 3번 콜을 연속으로 안 받았다. 혹은 뭐 일주일 사이에 토탈에서 10번을 안 받았다. 예. 뭐 이러면 계정을 정지시켜버려요. 예. 당분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로직이 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그 로직이 뭡니까? 저 알고리즘이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 취업 규칙하고 많이 닮았어요. 일이 진행되는 방식,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일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것. 이럴 경우에 징계한다, 인사위원회 회부한다 등등에 대한, 즉 직장의 취업 규칙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그러면 알고리즘도 공개하라는 겁니다. 누가 뭐 코드 전체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 로직, 원리가 뭔지 그것만 공개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만약에 현재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이 바뀌면 노동조합과 협상해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 돼야죠. 이게 사실 한국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느 날 어느 아파트 후문에서 나왔어요. 그 배달을 마치고, 그리고 새로운 배달 콜을 잡기 전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한 두어 달 전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저게 산재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 뭐 운전하다가 이런 산재를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불법 유턴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불법 행위, 고의로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산재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근데 저런 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도 없어요. 노동부가 그거 작성도 안 했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그때 유턴을 했는지 라고 하는 것도 이유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런 시도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 법원에 가서 다 깨졌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그리고 저
저 아파트 단지 특이한데 후문에서 나와서 다음 배달을 가려면 어쨌건 음식점이 몰려있는 거리로 가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예, 가는 길에 코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로 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를 잡기 전에 어쨌건 뭐 불법 유턴이라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건 거기서 유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간대에 그 주요 플랫폼, 배달 플랫폼 3개의 데이터를 뽑아내면 동시간대 라이더의 행동이 주로 어떻게 잡히는지, 그렇게 후문으로 나온 라이더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예. 저 데이터를 까지 않습니다. 내가 생성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다 그냥 단순히 영업 기밀이다. 예. 이건 중대한 이 데이터 공개하면 뭐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최근에 통과시킨 데이터 3법 있죠. 문재인 정부가. 예. 데이터는 뭐 원유다. 데이터는 새로운 이 돈벌이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에 익명화 해가지고 데이터를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산업 발전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거야말로 공익적 목적인데 이런 데이터야말로 일절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게, 즉 그냥 저 플랫폼사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뭐 이제 이 탄소중립 산업전환 위원회가 최근에 떴는데 그 위원회 전에 추진위원회 뜰 때 산업부 장관님하고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님, SK 회장님이 언제 대한상의 회장이 되셨는지, 두 분이 저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셨습니다. 딱 느낌이 오죠. 정부와 자본, 예. 노동이 빠집니다. 예. 두 사람이 공동위원장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구 입장에서 들으면 목 잡고 쓰러질 얘기입니다.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에. 예. 아니 어떻게 그린으로 가는 데는 돈이 듭니다. 예. 돈이 많이 깨지죠. 그리고 그 부담 당연히 저걸 통해서 이윤을 가져가는 그런 회사가 부담하는 게 맞고, 다만 정부가 고용정책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 정도 비용은 정부가 일정하게 보전하거나 지원해 주는 게 맞죠. 그런 취지에서. 근데 전반적으로 산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그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주자는, 저래 가지고는 절대 탄소 중립 못 가죠. 자, 제가 초등학생 방학 계획보다 상상력이 떨어지는 그린 뉴딜이라고 해요. 한국판 뉴딜도 그렇지만 탄소 중립 추진 전략 2050 나왔거든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각 부처별로 뭐 내놔봐라 그랬겠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산, 이게 탄소 중립으로 가는 주요한 수단이랍니다. 어이가 없는 얘기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저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디어가 저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의무적으로 몇 개씩 내라고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법무부는 무슨 법무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추진,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 병무청 저탄소 사업 관련 중소기업 등의 산업지원 인력 지원 우대, 그러니까 뭐 병역특례 많이 늘려주자는 얘기죠. 저 얘기는 저게 과연 탄소 중립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일지, 사실은 훨씬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 의견들이 더 활발하게 나오는데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기차, 수소차만이 아니라 공장을 돌리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도 전기와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탄소로부터 나온다면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냐.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를 만드는 공장의 그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와야 되는,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쭉 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아마 코로나19 시대 노동 관련 키워드를 일단 다 모아봤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민주노총에서는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뭐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전체 확장하는 뭐 이런 걸 내놨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19 온 뒤에도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요거에 파생적으로 아일로 협약 비준이나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저쪽으로 가면 소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최저임금 1만 원이나 통상임금 뭐 이런 게 쟁점이 많이 걸렸다면 이제는 좋든 싫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자주 듣게 될 얘기는 기본소득, 직무급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 또 저 얘기를 개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한 바닥이라 일단 그렇게 소개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오늘 다룬 얘기예요. 산업 전환과 관련한 얘기, 4차 산업혁명, 그린 뉴딜, 여기에 미래자동차가 들어오고 플랫폼 노동이 들어오죠.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상당 부분이 현재 필수 노동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산업 전환과 관련한 이쪽 대목이 아마 대략 10월, 11월쯤부터 쟁점이 붙기 시작해서 내년 대선 때 이제 가장 피크가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미래차, 자동차 산업으로 따지면 마차 산업이 변한 겁니다. 예, 자동차 산업. 예, 마차가 있다가. 예. 근데 뭐 붉은 깃발법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자동차 나타나니까 마차 산업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예, 자동차가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붉은 깃발이라고 해서 붉은 깃발을 꽂고 다니는 마차를 추월하지 못하게 자동차가. 예. 뭐 한때 타다 금지법을 막 붉은 깃발법에 비유해서 타다를 옹호했던 뭐 이런 논리들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때 마차 산업 종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절 엔지니어였고 기존 질서에 도전했죠. 새로운 자동차 산업 만들자라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식으로 진짜 자동차 공장을 만든 사람이고 윌리엄 듀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양반이 미국의 저 시절 마차 산업 1등 기업주인데 근데 마차 산업 이 자본가들이 막 사보타지를 하고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저해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서 발상을 바꿉니다. 저럼 차라리 자동차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만든 기업이 제네럴 모터스죠. 마차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인류의 편리를 위한 발전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탈탄소 산업 전환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걸 반대할 수는 없다. 이 노동자 고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돼라고 이럴 수는 없다. 근데 전환에 동의하더라도 그 과정은 산업 종사자 전체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생존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는 정의로운 전환 사실 이 저스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그린피스로부터 시작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고 회자가 됐던 내용인데 한국에 지금 이 단어가 소개된 게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가장 앞장서서 지금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자, 미래차, 수소차, 전기차로 전환은 그래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장 빠른 전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미래차와 플랫폼에서 먼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마지막입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뉴딜은 1세기 전에 있었던 정책인데 댐 짓는 정책이 아닙니다. 루즈벨트가 들으면 목 잡고 쓰러질 얘기죠. 마찬가지로 루즈벨트가 했던 건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공황이 오게 된 중요한 이유를 노동자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라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고 따라서 경제가 굴러가지 않더라. 노동자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면 된다. 그럼 현금을 꽂아줄 거냐? 물고기를 잡아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주자라고 해서 단체 교섭의 권한을 확장합니다. 노동조합에. 그리고 저 시절에 피라미드 기업군이라고 해서 일종의 재벌 같은 게 있었는데 미국에 그걸 다 해체시켜버리죠. 그래서 노사의 힘을 균등하게 맞춰줘서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동자들에게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방식으로. 저게 그래서
루즈벨트 저 시절에 공황 시절에 최저임금제가 미국에 처음 시작됐고 최고임금제도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최고임금제로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연봉 2만 5천 달러 이상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88%를 과세를 냈죠. 그러니까 2만 5천 달러 이상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 12%만 내가 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어서 그리고 자본 측에서는 그린이라고 하는 게 친환경이 아니라 저분들은 논 유니어나이즈드라 무노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그린필드 그러면 남서쪽을 가리키는데 미국의 북동쪽은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노조가 많고 남서쪽은 노조가 없으니까 여기가 뭐 저 풀숲이 우거져서 그린필드는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는 저게 개발 제한 구역인데 미국에 가면 무노조지대가 되는. 예. 그리고 사실 뭐 그 예전에 창조 컨설팅이나 이런 노조 파괴 컨설턴트를 찾아가면 회사가 찾아가서 우리 사업장에 속색이는 민주노조 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컨설턴트들이 그럽니다. 그린을 원하십니까? 옐로우를 원하십니까? 예. 옐로우, 황색 노조, 어용 노조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면 그린, 아예 노조 없이 싹 깨끗하게 밀어 드릴까요? 예. 그린이 저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린에 대해서 노동자들 혹은 시민들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건지 이게 저쪽에서 무노조라고 사용하니까 그럼 우리 결사 반대할 건지 근데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독일 금속노조의 경우에는 정반대기를 선택한 겁니다. 즉 우리의 그린을 새롭게 정의하자는 겁니다. 자본도 그린을 무노조라고 해석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린 이를테면 정의로운 전환, 공정한 전환을 그린에 담자라고 해서 전환에는 동의하는데 거기서 일자리와 노동 조건에 큰 변화 없이 혹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가자. 그래서 첫 번째 노동 시간과 직무교육 훈련 시간을 연계하자. 그리고 두 번째 총 노동 시간을 줄이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뉴 딜을 가자는 거죠. 그린 뉴 딜. 뉴 딜이라고 하는 게 협상이잖아요. 정부와 그리고 회사와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해서 전환을 가자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시간가량 제가 미래차고 플랫폼 중심으로 노동산업 전환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하여튼 2시간 동안 어디 떠나지도 못하시고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